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가 공화당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소폭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22조 달러에서 28조 원으로 상향을 소폭 함으로써 시간 끌기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를 회복해 놨던 것에 따라서 둘 다 이것을 더 악화하게 되면 쉽지 않을 거고, 또 인플레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둘 다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프라에 따른 그런 조정은 충분히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현 미국 공영상태 금리 인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인플레에 대한 억눌린 수요 및 공급망 차질 문제가 완화되면 하락하겠는데, 이는 매우 오래 걸리는 과정일 것 같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생각을 아주 소설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좀 더 부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출산이 저조해서 교육 부분 건들고 부동산도 건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 나라에 따른 재정도를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자 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씨가 재선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자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그냥 저의 가상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일단 중국의 부동산을 건들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전 세계 인플레가 미쳤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중국은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죠. 근데 인플레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과연 좋을까? 마진율이 많이 남을까? 장사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별로 안 남겠죠? 왜 안 남을까요? 일단은 해운 운수 부분에 대해서 운송료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꽤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인플레가 올라간 만큼 인플레를 전가시킬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주변 국가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그만큼 생산성을 많이 높였을 때에 따른 인플레, 물가 추이, 원자재 부분도 꽤 많이 올라갔는데, 이 이중고 부분에 있어서 지속 생산성을 많이 높이는 게 바람직할까? 라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생산성을 좀 조정을 두고 이참에 약간 국가의 재정에 좀 문제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마진율이 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빵을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빵에 대한 계란값, 우유 겁나 비싸잖아요. 원료가 비싸요. 그리고 운송, 택배비가 겁나 비싸대. 그럼 여러분이라면 마진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 시장에서 약간은 정리하는 수순은 핑계거리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출산율 추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좀 작겠다,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상 너무 인플레가 높으니 우리가 인플레 부분을 좀 더 잡고 가자. 그리고 우리도 별로 좋지 않고 많이 생산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약간은 좀 쉬어가는 형태로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은행의 기후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독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시간이 갈수록 경제 활동 수준이나 변동성, 추세성,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연준의 기후 관련 위험을 측정 관리 감독
가능하도록 대규모 은행 기관에 감독 지침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으며, 금융기관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 변화와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대규모 금융기관 및 시스템 탄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에 따른 논란이 아직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국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자유를 많이 준 만큼 그만큼 그 자유들을 단기간에 짧게 가져가면 다들 수용하고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아는데 이게 물음표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어겼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나 활동이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 요소와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히려 약간 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길어봐야 저는 1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바라봐서 저 사람 되게 비이상적인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죄를 지면 자유에 대한 공간을 박탈시켜 버리죠. 감옥을 넣어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거기에서 약간 기간 부분을 도래시켜 가지고 사회에 다시 출연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지금은 아닌데 그걸 계속 강요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약간이라도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따라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차 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과연 국민들이 잘 따라와 줄까? 물음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잘 따라주긴 합니다. 다른 나라 대비는요. 근데 전 세계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잘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인내심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좀 다른데 사람의 인내심이 그렇게 길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2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에 성공을 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점이 달러와 하락 압력으로 작용,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매파적인 발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낙폭을 제한했다는 내용과 금 가격 추이가 온스당 1757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용지표 호조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따른 금 가격 하락 추이가 소폭 있었다는 것과 유가가 배럴당 7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또 견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흡삼대법 펼치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기회는 언제쯤 올 것인가 인데 과연 알트에 한 번 더 풀장이 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런 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일단 가벼운 소형 코인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돌려서 다 한 번씩은 펌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 때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 않겠냐 이렇게 또 보는데 일단 저는 좀 더 신중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10월 달에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올라와 줘야 된다고 계속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써놨죠. 네, 저는 11월 중에 정리를 한다고. 이건 저의 돈이 걸려져 있고 저의 돈이 금액이 크고 그리고 저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굳이 따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따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랑 비슷한 스탠스를
갔되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해도 제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돈은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지 남한테 의지해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계속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본인이 그 자산을 계속 들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꾸준히 내가 그런 설득력, 내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꾸준히 그걸 공부를 해서 나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실패했었을 때 다른 플랜 B도 같이 세팅을 해놓고 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왜 제가 당부를 드리냐? 올해 시즌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셨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 SEC, 테슬라, 페이팔,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뭐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보유 기업에 관련된 기업을 모아서 ETF 했는데 그게 SEC가 승인해줬다. 그러니까 즉 테슬라, 페이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기업들을 모아갖고 야 이거 비트코인 관련 ETF야 라고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말장난이 조금은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반쪽짜리 ETF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도 좀 더 약세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SEC 위원장이 좀 더 너그러워졌던 게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 저는 올해 정식적으로 ETF가 통과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컴파운드 버그 수정 제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제한 내 버그 패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버그 관련 특정 사용자가 패치가 끝날 때까지 컴플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 15만 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이 다시 올라오면서 나머지에 있는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쭉쭉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플로우 기반 플랫폼이 600개 신설이 됐다.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3분기에 BSC 1평균 고유 활성 지갑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성이 독보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 공화당 상원 의원 경선 후보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NFT 적용 모호 질타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부처별 용어 통일도 안 됐고 과세 입장도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질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아쉽죠. 그 다음으로 맥도날드 차이나가 중국 진출 31조 원 NFT를 발행을 했다라는 내용과 장수성의 현재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단속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코인과사의 결선 2월 공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벌써 첫째 주가 넘어갔고요. 1,000원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화력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투자 자산의 수단을 하나 지켜내려면 나중에 뭐 억울하다, 뭐 수익 많이 냈는데 이거 좀 해줄 수 없지 않냐? 절대 이런 거에 양보 안 됩니다. 한번 조세는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진행할 때 해야 됩니다. 좀 더 화력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리플에 또 홀더분들한테 중요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게 있는데 이분 보니까 SEC 위원장이죠.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19일 하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게리 겐슬러한테 질문에 따른 답변을 달라고 정식 요청을 했다.
밑에 질문 중 3번, 4번 답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 목적으로 SEC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미 등록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고 있는가? 만약 명문화된 근거가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면 대중들에게 SEC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도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는가? SEC 암호화폐 증권을 결정했다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해라. SEC가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보고 있다면 그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SEC가 CFTC 암호화폐 규제 의견을 다르냐? 만약에 다르면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찝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과연 게리 겐슬러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때까지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에 따른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답변을 안 하고 회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떨지 좀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 송보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송보드 토큰 에어드랍 지원 안내,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에어드랍 지원 예정자 대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어드랍 관련 12월 12일 9시 라고 되어져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송보드 관련 꼭 참조하시길 바래요 라고 해서 어바웃타임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이거 괜찮아요. 송보드 상장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2어 거래소가 많이들 찾고 계신데 사용 경험이 많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투르에서 자기 계정 비활성화 제도가 있어 출금 시 이걸 화면에 자세히 안 읽어보고 무심코 기존 타 거래소 관행이나 절차 따라 예스를 눌러버리면 자기 계정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요거 포기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블로그 대표가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오히려 긍정적이다. 왜 그러냐? 짧게 이야기하면 미중 그런 싸움이 아직 안 끝났고 아직 지금 최근에 조금 둘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다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전쟁에 있어서 요거 같이 좀 회의 좀 해보자라고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우리 G20 참여 안 할 거고 따로 부르면 내가 좀 갈게. 뭐 요 정도까지는 일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너 부르면 언제 올 거야? 라고 일단 딜만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나 오히려 중국이 암호화폐 좀 빠져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차라리 미국 쪽에 따른 분위기로 가는 게 또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비트코인 고래는 1500 비트코인을 평당 54,300달러에 판매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코인게코에 따르면 7일 동안 비트 가격은 23% 올랐다. 이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발전이며 세 번째 비트코인 거래는 지금 이익을 취할 때라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면 세 번째 비트코인 주소는 약 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고래 엔티티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했거나 위험을 줄일 때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크립토컨트 분석가는 9월 초 비트코인 평균 45,000달러, 4,980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4,500개 비트코인을 팔아 340억 수익을 올렸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55,000에서 58,000원대의 상황에서 더 많은 판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손익분기점이나 작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 11월에 그럼 너는 언제 팔 거냐? 이게 초순이냐 중순이냐 말순이냐 그거는 10월 중에 좀 더 보고 할 건데 어차피 못해도 저는
지금 좀 예단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못해도 10월 중에는 얼마만큼 회복을 해 주었냐,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6만까지는 안착이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0월장의 불장보다는 전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탱해 줄 거냐에 따라서 11월에 매도를 좀 더 일찍 잡을 거냐 좀 더 늦게 잡을 거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좀 진행형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11월 달에는 확고하게 할 건데 그게 초가 될지 중선에 잡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11월 중에 매도 계획은 거의 변함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서 12월까지 만약 올라간다 해도 그 올라갔던 그 차익분만큼은 뭐 내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가져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제 그 커뮤니티 글의 댓글로도 뭐 다 읽어보는데요. 뭐 내년 5월까지는 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돈은 제가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돈을 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돈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조심조심하게 하려고 할 뿐이지, 여러분들하고 마음은 똑같아요. 더 올라가면 더 좋죠. 저도 그러하는데 웬만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하려고 한다. 근데 왜 제가 큰 틀로 봤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던 이유는, 테이퍼링 하면 다 이 코인이 뭐 아무리 체력이 좋다라고 해도 이게 견뎌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오히려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시점을 또 보았을 때도,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시점 있잖아요.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명히 테이퍼를 하면 다 충격을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를 한가 동시에 이 22년도 사이에서 불장을 보기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좀 봅니다. 금리 인상하면 엄청나게 하락을 컸던 걸 그전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쉴 타이밍도 좀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중에 너는 그러면 이제 코인을 접을 거냐? 아무래도 신규 구독자이신 분이 이제 그런 답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올해 시즌에서 나왔던 수익 부분을 좀 챙겨 먹고 좀 더 기다려서 더 싼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타이밍에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만큼 생각 대비보다 거래량은 좀, 현물 쪽에 따른 거래량은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선물 쪽에서가 좀 활발해졌지, 현물에 따른 추이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아예 뭐 자금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데, 충족할 만큼 진짜 이렇게 충족할 만큼 들어왔다 라고 하면 저는 인정.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